제목을 진리는 있는가? 라고 이제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다룰 주제는요, 우리 인류사에 굉장히 중요한 또 어떤 철학적 또 인문학적 또 과학적 그런 관점이 하나 있어요. 또 우리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의주의입니다. 회의주의. 여러분 한번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참 헤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회의주의가 사실은 우리 인류사에 있어서 끼친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이제 회의주의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회의주의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심하는 거거든요. 의심을 중단하지 않는 것. 우리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고 있지만, 그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고, 또 그 질문을 수용하고 허용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뭐라 그럴까요? 신앙의 반대편에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사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중단하지 않죠.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도 계속해서 여러분 의심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정말 지구가 평평한가? 정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가?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이 뭐냐 하면 너무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 의심을 어떤 그 의심 자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하나의 태도로, 하나의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죠? 적당한 의심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지만 극단적인 의심은 뭐죠? 우리를 정체시키고 결국에는 퇴보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 심리적으로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회의주의에 빠지면요, 다 소용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예, 다 소용없어. 예. 여러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 있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다 소용없어. 그래 본들. 생을 포기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 회의주의에 대한, 회의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철학사에서 또 인류사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충돌한, 아주 본격적으로 충돌한 철학 사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험론과 합리론이죠. 그죠? 합리주의의 대표자가 누구죠, 여러분?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 데카르트죠. 르네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이고. 그러면 여러분 경험론의 권위자 데이비드 휴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회의론의 입장에서 쓴 대표적인 저서가 있죠. 인간 본성론이라는 책이 있죠.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독일의 관념론, 이제 이마누엘 칸트도 이와 관련된 논쟁에 참여한 바가 있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무슨 유명한 말을 남겼죠, 여러분? 프로타고라스를 여러분
우리가 궤변론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보편적 진리를 부정하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유무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과연 있느냐 이 문제는 사실은 진리가 있고 없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있더라도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는 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리가 있더라도 우리로서는 알 수 없으니 우리에겐 진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나중에 제가 정리를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법을 어겼어요. 근데 그 법을 그 사람이 알던 모르던 법을 어긴 것은 뭐죠, 여러분? 법을 어긴 거죠. 법을 모르고 법을 어겼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허용됩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에서는 뭐 어때요, 여러분? 아니 몰라서 그랬어. 아 그랬구나. 그럼 다음부터 조심해. 뭐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주제와도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분 얘기했죠. 데카르트, 흉, 칸트, 그리고 프로타고라스까지. 이 동양에서는요, 이 회의주의가, 그러니까 회의론이 있었어요.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이 어떤 그 회의론자 또는 회의주의가 그래도 어떤 그 사회적 규범이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 허용되었지, 아주 지독한 회의주의는 사실은 이 우리 동양 사상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동양의 세계관 자체가 국가론이라든지 또 뭐 효라든지 예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 그 회의주의 안에서 성립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심사 바뀌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렇게 중요한 철학적 주제, 인문학적 주제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데카르트가 이제 한 이야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철학자들이나 인문학자들 또 사상가들은 항상 이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진리라는 걸 탐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진리 그 자체도 의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여러분? 그렇죠? 그건 당연한 논리적인 어떤 전개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정사실화했던 모든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진리 그 자체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인과 법칙조차도 의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원인과 결과가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연결고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결과는 이러한 원인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그것이 우리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경험은 유한해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의 범위,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그런 주거 공간, 사회적 관계, 그 안에서, 그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경험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뭐예요? 제한되어 있어요. 아주 유한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러한 경험에 의존한 아주 유한하고 단편적인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인과관계를 우리는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인과의 관계가 잘못 연결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과법칙조차도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여기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인과법칙 원과 결과도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묶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나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나에게 보여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 현상들을 내가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그걸 어떻게 묶어버리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의 다발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발을 묶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시골에 가면 여러분 팔을 수확하고 팔을 이렇게 다발로 단을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가을이면은 쌀입이 작업을 하러 갑니다. 그 생각만 해도 지겨워 죽겠어요. 낫을 딱 주면 쌀입이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부대 옆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쌀이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묶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빗자루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활용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발을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내 경험의 다발, 생각의 다발, 내 감정의 다발을 어떻게 묶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원인과 결과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과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당연시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인과관계도 결국 우리의 경험에 의존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조차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인과관계조차도 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이제는 뭐 답이 없는 거죠.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데카르트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를 했죠? 근대 철학의 제1명제라고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여기서 말하는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이라는 것은 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한다는 것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저게 맞나? 이런 인과관계가 맞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인간의 존재론을, 그 존재의 근거를 인간 자신이 아닌 인간 외부에서 찾은 거예요. 신이라든지 무슨 어떤 자연의 현상과 법칙이라든지 생물학적 어떤 뭐 그런 어떤 그 과학적 논의라든지, 하여튼 인간의 어떤 외적, 그러니까 인간 밖에서 인간의 존재의 근거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운 거야. 뭐 신의 존재도 의심스럽고 뭐 이제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뭐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 생각하고 있는 나. 나는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근대 철학의 제일 명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데카르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데카르트가 사실은 여러분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여기서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하면서부터 그때 이제 이제 인간에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인간의 인권과 자유, 뭐 이런 평등,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민사회가 탄생하게 된 그 출발점이 제가 볼 때는 이 데카르트예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존재 자체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어느 것에서 의존되지 아니하고 나 스스로가 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의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언가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이라는 것도 결국은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무엇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자의식. 그러면서 개성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거기서 자유.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제 여기 이제 흉도 처음에는 데카르트의 이러한 거의 동시대를 살았거든요. 데카르트나 흉이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흉도 이러한 데카르트의 주장에 굉장히 동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진리가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없어진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데카르트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휴메의 그 선배였던 이 조지 버클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존재란 지각할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재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각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지각할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경험론과 합리론이 어떤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달랐던 거예요.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버클리는 합리론의 버클리는 존재란 지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각할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각할 수 없는 것은 뭐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하는 것과 지각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상상하는 것과 지각하는 건 달라요. 상상으로 얼마든지 무엇이든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각이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것들,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죠? 검증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근대 과학은 아무래도 영국의 이 합리론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영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게 뭐냐면요, 과거에 뭐죠 여러분? 지구는 평평하다. 그래서 수평선이 뭐예요 여러분? 굴러가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배를 타도 먼 바다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국은 이런 합리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적 흐름과 배경을 갖고 있었고, 그들의 민족성 자체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봤어? 아, 저 끝이 보이잖아. 저게 끝인 줄 어떻게 알아? 가보자.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자. 내가 그걸 보자. 내가 그걸 알자. 그런 그 탐험 정신. 영국의 탐험가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오감에 지각됨으로써,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의 오감에 지각됨으로써 존재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있건 없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오감에 의해서 지각되어야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로서는요 아주 파격적인 회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지각할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신도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휴문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데카르트는 뭐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그랬는데, 휴문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그 생각하는 나의 정신조차도 실제로 있는지 난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직한 거죠. 그죠? 둘 다. 데카르트나 휴문이나.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선생님 굉장히 좋아했을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뭐죠? 너 자신의 뭘 알라는 거죠? 무지. 네가 모른다는 걸 알아라.
거기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데카르트나 흉이나. 그러니까 경험론이나 합리론이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의심이고, 그 의심은 뭐예요? 그 의심을 통해서 뭐예요? 자신의 무지를 확증하는 거예요. 우린 모른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모르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들. 그런데 약간의 입장의 차이가 있어요. 경험론에서는요, 그러니까 경험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회의, 의심과 합리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심하고 또 의심해서 의심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의심과 의심의 과정을 거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것, 그것이 진리다. 진정한 의미의 진리다. 그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론적 회의예요. 방법적 회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뭐예요?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심하자는 거예요. 회의를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데리게 함정, 휴은 달라요. 휴은 뭐라고 얘기하냐? 데비드 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심한다는 행위 자체, 그 자체도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도, 의심한다는 그 행위 자체도 경험에 근거로 하고 있지 않는다. 모든 게 경험에 근거하고 있다. 경험에서 뭐예요?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서 그 경험을 넘어서는 합리를 찾아야 된다. 합리. 그래서 합리론인 거예요. 경험을 넘어서는, 주관적 경험, 상대적 경험을 넘어서는 그 상태, 그게 합리라는 거예요. 합리. 이들이. 그래서 합리론, 합리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휴미 데카르트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의심해서 계속 의심해서 끝까지 남는 것이 뭡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생님이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데이비드 휴미 그렇게 질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도 데카르트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 생각하고 있는 나, 의심이라고 했죠. 데카르트가 얘기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은 의심이라고 했어요.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은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든 의심의 단계를 거친, 그러니까 모든 걸 의심을 해보고 나니까 마지막 하나가 남는데, 확실한 게 하나 남는데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있는 나, 지금 사고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이라는 존재, 이것은 어떤 회의론자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철학의 제1원리, 근대 철학의 제1원리를 얘기를 했죠. 그런데 휴미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는 선생님의 몇 차례의 경험, 그리고 거듭되는 그러한 경험에 의해 얻어진 신념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냐, 합리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데카르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카르트의 그 명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은 습관에 의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습관에 의한 신념. 그러니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어떠한 어떤 지식, 어떤 깨달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명제일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진리일 수 있을까? 그것은 혹시 습관에 의한 신념은 아닐까? 라고 그것조차도 의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합리론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종교인들이 갖고 있는 많은 그 지식, 영적 지식이라는 거,
또 어떤 믿음이라는 것, 확신이라는 것도 습관에 의한 신념이다. 종교라는 그 습관, 수천 년을 내려온 그 습관에 의해서 생긴 신념이지,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 보면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는 체험했어요.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은혜 받았어요. 나는 축복 받았어요. 뭐 간절. 그래서 나는 신의 존재를 확신합니다. 아직도 못 믿으시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습관에 의한 신념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논리에 의하면 그 사람들도 맞는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모순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모순이 성립되는데, 논리적 모순이 성립되는데, 인신론적 모순이 성립되고 철학적 모순이 성립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될 수 있느냐. 합리론은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 데카르트는 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정신의 실체. 그러니까 지금 합리론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신의 실체를 지금 규명하고자 하는 것과도 같다. 나는 내 자신이, 분명한 것은 나 자신이 내 사고의 주체인 이상 나의 존재,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는 확신할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과 명확하게, 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다르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존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명확하게 구별되고 증명이 불필요한 명석 판명, 철학에서는 그걸 명석 판명이라고 해요. 명확하게 구별되고 다른 사람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증명이 불필요한 명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험론자들은요 굉장히 개성을 강조시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요. 합리론은 뭐예요? 합리라는 게 있잖아요. 합리. 이게 합의가 중요한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구별보다도 어떤 공통의 어떤 합의된 명제, 합리거든요.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보편하다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 근데 경험론은 그게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각자의 경험이 다르거든. 각자의 생각이 다르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국에서는 왕정이 오래 지속이 됐는데 프랑스에서는 시민혁명이 터져요. 그죠? 그죠? 개별성, 자유.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여러분 보면 이러한 이 경험론이 영향을 끼친 유럽 지역을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렇죠? 다양성이 존중돼요. 그렇죠?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이런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합리론을 향해서, 경험론을 향해서 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지각의 다발이라는 것입니다. 지각의 다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각의 다발. 내가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다. 흉은 그렇게 얘기해요. 한 개인조차도 아침에 생각이 다르고 오후에 생각이 다르고 저녁에 생각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내 아이 생각과 저녁에 나의 생각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그 지각의 다발을 내가 다르게 묶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될 수 없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진리일 수 있느냐?
인간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진리가 있어도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들을 통제하고 그런 인간들로서 인류 사회를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규범이 필요하고 규제가 필요하다. 질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은요, 굉장히 합리주의자들입니다. 근데 진보는 어때요? 경험이에요. 굉장히 경험이에요. 그죠? 경험적 출발이 많아요.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게 나라냐? 이거. 그쵸?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가 경험했다. 박근혜를 경험해봤고 이명박을 경험했다. 이게 나라냐? 나라 바꾸자.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진보에서는. 그쵸? 사회주의에서. 근데 합리주의자든 보수주의자든 그건 다른 거예요. 이건 다른 거야. 달라요. 네. 너희 경험이 보편화될 수 있어? 왜 너희들 목소리만 커져야 돼? 우린 전체를 생각해야 돼. 합의를 끌어내야 돼. 합리적 보편 타다가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규범과 규제와 통제가 중요하다. 여러분 싹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다양한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어떻게 돼요? 쏟아져 나오고 소용돌이를 치고 그 목소리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굉장히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걸려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존중돼야 돼. 성소수자도 존중돼야 되고 다 존중돼야 돼. 그런데요, 이 보수주의자, 합리론적 그 배경을 갖고 있는 보수 진영에서 보면 이건 다 무질서야. 나라를 다 말아먹는 거야. 이건 좌파들이 지금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사상적 그런 그 배경과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요, 그 안에 그 본질이 보여요. 뭐가 흐르고 있는지가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지각의 다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춤의 진영에 있어서는 결국 인간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지한 진리라는 것은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절대 불변에 진짜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진리를 다 인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만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저마다 각자가 믿는 그 진리가 옳다고 믿으면서 각자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진리일 수 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자, 이 지식의 다발이라는 이 말에 굉장히 동조하는, 그러나 합리론과는 좀 입장이 다른 이 대륙의 철학자가 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아까 얘기한 칸트예요. 칸트. 독일의 관념 철학의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경험론과 이 합리론의 어떤 이러한 그 관점의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칸트가 얘기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뭐죠?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절대정신.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죠? 절대정신. 그러니까 마치 뭐죠? 철인. 철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한, 그죠? 어떤 그런 절대정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힘이 유한하고 인간의 사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명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류사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성이 유한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냐? 이성이 유한하다고? 이성이 유한하다고 한다면, 왜냐하면은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 나는 존재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잖아요. 근데 그 이성 그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의심을 갖고 있는 그 이성 그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고 이성은 이야기하나 그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것조차도 나에 대해서 뭐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다 알아요?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칸트가 대륙의 이 철학자 칸트, 독일의 관념론자가, 대륙의 합리론자 데카르트한테 지금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이성 그 자체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운 좋게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발견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전부를 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이성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죠, 이제. 그러니까 인간은 뭐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칸트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인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로 봤어요, 사실은 칸트는요, 여러분. 민주주의. 왜? 유한한 인간에게 우리 사회의 운명을 맡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뭐예요? 어떤 절대 정신이 등장해서 그 정신이 어떤 개인이든 어떤 사상이든 어떤 체제든 시스템이든 그 절대 정신이 우리 사회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초인 정치를 얘기한 거예요. 초인이라는 건 뭐예요? 초능력자 뭐 이런 걸 슈퍼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유한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존재. 그게 무엇이든. 근데 신은 우리가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적 체제는 아니고 신적 정치는 아니고 어떤 체제이든 이념이든 사상이든 어떤 개인이든 시스템이든 간에 그 초인이 이 세상을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또 누구죠? 잠깐 새길로 나가면 또 독일의 관념 철학자인데 헤겔이죠. 헤겔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헤겔의 그 유명한 뭐죠? 변증법. 이게 칸트의 주장이 틀리다. 칸트의 주장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요. 정반합이잖아요. 어떤 것에 대한 반으로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이게 정이 돼요. 그죠? 근데 이것도 또 시간이 흐르면 여기에 대한 또 반이 나와요. 그럼 또 합이 나와요. 그런 정반합. 역사는 이 변증법적 어떤 그런 그 순환에 의해서 인類역사는 발전한다. 뭐 자연스럽게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이 여러분 그 칸트가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이 뭐냐면 물론 데카르트하고 칸트는 같이 살지는 않았지만 같은 시대에 살지는 않죠. 칸트가 후대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대륙의 합리론이 이 데카르트가 이 니체에 의해서 사실은 무차히 무너집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철학자들 싫어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이에요. 자,
인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칸트가 이제 이걸 깨나가는지 보면, 이게 사실은 이건 합리론이나 경험론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인간의 이성에 대한 그 불완전함을, 유한함을 칸트처럼 신랄하게 입증해낸 사람이 없어요. 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이냐. 칸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이 무한에 대해서, 무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 이걸 이율배반이라고 얘기해요. 이율배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모순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여러분, 시간과 공간에 시작과 끝이 있나요? 시간과 공간에 시작과 끝이 있나요? 있다고 얘기를 하자. 해봅시다. 근데 그러면은 있다고 우리가 이성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고 경험했다고 얘기하지만 또 다른 것도 가능하죠. 없다도 가능해요. 그죠? 무한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무한. 그죠? 시작과 끝이 있다면 그게 무한한 겁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면 그건 무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다도 성립이 가능하고 없다도 성립이 가능해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정신 속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율배반이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대단한 겁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거예요. 철학과 대학원생 수준 정도가 되시는 거예요. 이율배반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질을 무한히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여러분? 뭐죠? 원자 이상 쪼갤 수 있습니까? 쪼갤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물질은 그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얘기 못 하잖아요. 그죠?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쪼갤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쪼갤 수 있다고 얘기하는 데서 얘기하는 코어 크리머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양자역학에서 또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러면 다 쪼갰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게 그거냐? 그 물질이 그 물 자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화 앤트맨 보신 적 있어요? 그 앤트맨에서 거기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의 상태는 뭐냐? 무는 뭐냐? 쪼갤 수 없는 상태. 계속 쪼개면 무로 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유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여러분 원소 단위로 쪼개 되면 뭐죠? 여러분, 뭐가 나오죠? 흙, 물, 해서 몇 가지, 5가지 원소인가 이 상태로 분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을 쪼개면. 근데 그러면 그걸 모아놓으면 인간이 됩니까?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전혀 다른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의 문제에 딱 맞다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뭐예요? 네. 이율배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하느냐?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경험이든 영국의 경험이든 대륙의 합리론이든 경험이든 합리론이든 결국은 인간의 이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모든 철학적 체계, 학문적 체계, 사회 시스템, 과학, 뭐든 간에 인간의 이성에서 출발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칸트는 이성을 믿지 않습니다. 이성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카르트는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경험을 넘어서는 그 이성을 통해서 이 독단론으로부터 인류를 구해냈다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론이라는 암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인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인간은 아무것도 모른다? 알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럼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 이 회의주의의 사조가 흐르는 거예요. 얘 본들 저래 본들 무슨 소용이 있냐? 응? 그렇잖아요. 응? 어차피 진리도 알 수 없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고 각자 그냥 자기 인생을 사는 거야. 다 소용없어. 근데 칸트가 그걸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의도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경험이라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성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뿐이지, 그지? 그 안경이 담아낼 수 없는, 그 색안경이 담아낼 수 없는 다른 색깔들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유명한 얘기를 하잖아요. 칸트가 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이 물 자체라는 게 뭐야? 원래의 본질, 현상을 넘어서서 그 자체를 인간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간들에게 세상을 맡긴다고? 그런 인간들에게 역사를 맡긴다고? 그런 인간들에게 인간 자신을 맡긴다고? 그것처럼 불안하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흉과 칸트의 차이점은 또 여기서 달라집니다. 흉은 그냥 살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살아라. 합리적.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어떤 질서와 통제를 흐트리지 않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라. 그건 다다. 그 이상 더 그러면 됐지. 이거예요.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칸트는 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칸트는 중요한 걸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그렇게 되게 되면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그렇죠? 인간 사회의 행동 규범 따위는 다 없어진다. 도덕률이라는 것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성의 작용은 인류 전체에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맞아요. 그가 얘기한 그 내용.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동 원리나 도덕에는 공통의 어떠한 그러한 규칙이나 의무들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는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언가 공통분모의 어떤 그런 도덕률이라는 거, 어떤 행동 원리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그가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가언명령, 정언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가언명령이라는 건 뭐야? 이거 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마다 그런 어떤 동서고금의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시대적 어떤
상황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어떤 뭐 경험적이거나 어떤 그런 기타 이유를 붙일 필요가 있는 명령, 그런 규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거죠. 사람의 목숨은 귀해. 사람의 목숨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우물가에 빠진 아이를 딱 그거 보고 있으면 되냐? 구해줘야지. 이거는 여러분 가온 명령입니까? 정원 명령입니까? 말이 필요 없는 명령이죠. 이게 정원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인류 사회에 분명히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건 뭔가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뭔가 있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칸트가 합니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정원 명령이라는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보편적인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는 못하지만 보편적인 것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선제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런 것이 바로 진리가 아닐까요? 라고 칸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칸트가 이제 대륙의 합리론, 영국의 경험론, 그 다음 발자국을 놓은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칸트의 주장에 대해서, 칸트의 그 얘기에 대해서 맞수가 될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너무 칸트가 살기 수십 세기 전에 왔다 간 사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한 프로타고라스. 그리스 최강의 궤변가, 뭐 이렇게 얘기를 알려져 있죠. 소피스트. 그의 입장에서 보면 칸트는 인간의 어떤 도덕성에 대한, 내재되어 있고 선제되어 있는 어떤 도덕에 대한 보편성이 있다고 아마 그는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칸트의 주장에 대해서. 근데 프로타고라스는 절대 동의 안 할 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칸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인간이 이유를 얘기하자, 이유를 불문하고 인류사회 공통적으로 당위로서 무조건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물가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든지, 불 속에 막 그냥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걸 하면은 뭐 내가 돈을 벌겠지, 뭐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희생한다는 거. 그죠?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휴미 얘기해 놓은 것은, 고작 얘기해 놓은 것은 남을 도와준다는 이야기, 남을 도와줘야 한다는 그러한 경험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결국은 경험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라는 인식이 생겨서 그렇게 한다. 뭐 그 정도밖에 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십 세기 전에 살았던 이 프로타고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가 이제 힘이 곧 정의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건 또 정확하게 말하면 프로타고라스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힘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힘이 곧 정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런 당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당위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선을 행하고, 양심을 행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러한 당위가 어떻게 힘의 논리지?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힘의 논리라는 것은 뭐냐면 지배자의 논리라는 거예요. 지배자의 논리.
지배자들,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지배자들이 그러한 그런 당위에 의한,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인식을, 그러한 어떤 그 세계관을 사람들에게 심어놨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야, 너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가진 자, 힘을 가진 자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회사를 위해서 희생해주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주게. 당신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양심적으로, 인격적으로 대단한 사람, 이렇게 사회적으로 그런 그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강요한다는 거죠. 등을 떠민다는 거죠. 이게 힘의 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도 동의되시죠? 그죠? 일견 동의되시죠?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칸트는 인간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선제적으로 이성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그 정언 명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고 그것이 진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확 깨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프로타고라스가. 야, 그거 다 힘의 논리야. 힘이 곧 정이야. 이 말은 뭐냐? 그 사람이 정의라는 것을 무언가 이성에 선지되는 무언가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정의를 행한 게 아니야. 선을 행한 게 아니야. 힘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어떤 힘이 그걸 정의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 정의 이면에는 그 힘을 가진 자의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여러분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프로타고라스가 이거를 이 시대에 살면서 이 예를 들면 아마 이 예를 들 거예요. 자, 중동 지역의 분쟁, 미국과 이슬람 과격파의 그 대립, 어느 쪽이 더 정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이 더 정의로울까요? 미국이 정의롭습니까? 아니면 이슬람 과격파가 IS가 정의롭습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땐 둘 다 악인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프로타고라스는 뭐냐? 아마 프로타고라스는 둘 다 악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스스로가, 힘을 가진 스스로가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둘 다 악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프로타고라스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기원전 내린 결론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철학의 출발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게 칸트가 논의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 이 프로타고라스가 수십 세기 전에 기원전 시대에 이미 한 얘기에 한 방울 또 먹는 거예요. 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척도가 뭐죠, 여러분? 기준이에요, 기준이에요. 네. 인간은 만물의 기준이다. 이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경험론에서 보는 이 말의 명제에 대한 이해와 합론에서 보는 명제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개개인의 인간마다 다 척도가 다르다는 이걸로 해석할 것이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인류 전체, 보편적, 공통, 인류 사회를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프로타고라스가 얘기한 것은, 이것을 프로타고라스는 힘의 권력, 기득권의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뭐냐면, 힘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인간도 사람도 여러분 어때요? 힘이 있는 사람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힘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 그리고 뭐 그게 있잖아요. 그 서열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서열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죠? 저는 매일 경험해요. 회사에서 일을 할 때. 그렇지 않아요? 네? 저기 말단 직원이 일을 해가지고요. 네?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네? 부사장, 대표, 네? 그죠? 그리고 총괄사장,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회장님. 그죠? 그들이 결제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가 있죠. 그죠? 거기에 정해져 있는 어떤 규칙이 있죠. 그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것은 인간은 개개인이 그가 가진 그 힘에 따라서 그가 갖고 있는 자의 크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가 잴 수 있는 무게의 그 범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실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이 제각각인 만큼 척도도 다르다.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진리가, 그러니까 진리의 측면으로 다시 돌아오면 모든 진리가 다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궤변론자가 되는 거죠. 모든 게 다 옳은 거예요. 모든 게 다 진리로 성립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궤변이라고 얘기하죠. 모든 진리가 다 성립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S도 정의고 미국도 정의인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있는 우리도 정의인 거예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어떤 정의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정의가 이길 것 같아요? 힘이 있는 정의가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라스는요, 철저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칸트는 그런 다양한 입장이 할지라도 결국 정원 명령은 그래도 인간에게, 인류에게 공통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그죠. 근데 살인은 나쁜 거라며. 근데 살인이 일어나잖아. 심지어는 살인은 성전이라고 하잖아. 살인을 하면서 학살을 저지르면서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자임하고 있잖아. 이렇게 현실과 엇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거기까지가 칸트의 한계였던 거예요. 거기까지가. 더 나가지 못했어요. 칸트의 추종자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해겔이 변증법을 통해서 그걸 해결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데카르트가 얘기한 것은 사유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만을 의심할 여지 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칸트는 인간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는 존재한다, 정언명령,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진리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다.
휴먼 회의론적으로 볼 때 인간은 절대로 보편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프로타고라스는 개개인이 판단의 기준이며 저마다가 갖고 있는 그 힘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을 가질 수 있고 절대적인 진리,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면 그것은 힘이 정의를 규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수주의자들이 권력에 집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정권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정권만 잡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프로타고라스의 얘기예요. 역사는 힘 있는 자의 기록이다. 이것도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인 거예요. 이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 책을 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여러분?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철저하게 프로타고라스의 관점에서 책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과정이 어떻고, 사회적 공헌이 어쩌고 다 소용없어. 결국 뭐예요? 이거. 네. 수치. 네. 수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 그러니까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딱 바라보면요, 이게 그림이 그려져요. 지금 어떤 판이 벌어지고 있고 이 판에서 누가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지, 이 판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판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프레임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틀, 그죠? 그 판에 어떤 틀에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틀이라는 거, 이념과 사상과 철학과 가치, 이런 어떤 그 틀이라는 것이 해 아래 새고 휘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옛날에 우리의 그 인류 사회에 이 기라슨 같은 그 선진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문 좀 다시 띄워주세요.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저번에 이제 할 때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참 재밌어요. 참 우리 이 성경이 참 진리인 것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은 아주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한 거예요. 예. 진리를 너희가 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진리를 너희가 알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단정적으로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진리를 왜요?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전 이 대목에서 무릎을 탁 칩니다. 이야, 성경이 과연 진리구나. 인간은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알 수 없다.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상대적이고 개별적인 것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지금 다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알게 될 것이다. 원문을 보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가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아는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가 아니라 너희가 알게 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여러분, 여기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구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내가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조금 알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 알 수도 있어요. 지금은 내가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휴이 말한 것처럼. 그런데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놀랍게도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이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한번 안으로 끄는 게 아니라 이 알게 되는 과정이 뭐예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를 알지 못하고 아니면 또 부분적으로 알더라도 또 내가 진리를 알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쉽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계속해서 진리를 알아가게 되면 그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뭐예요?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참 이게 절묘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요,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한 것이지. 그죠, 여러분? 목적이 진리입니다. 종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성철 스님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성철 스님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불교를 택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부처가 만약에 그 방해가 된다면 부처는 더 이상 부처가 아니라 마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스님이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만행 스님 아시죠? 하버드 신학과 나오신 분이, 그 양반이 지금 불교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불교를 욕하고 떠나셨어요. 지금 한국 불교는 껍데기만 남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갈 것이다. 그분 책에 나와 있어요. 내가 한국 불교, 내가 수행자가 된 이유는 뭐라고요? 뭐라고요? 기독교의 진리를 내가 더 잘 알기 위해서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진리를 아는 방법, 진리를 수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이상을 내가 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이상을 더 알기 위해서 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만 일반 평범한 목회자의 길을 걸었더라면 저는 뭐 그들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저도 뻔한 목사가 됐을 거예요. 근데 조금 특별한 길을 인도해 주셨고 그 길을 걸면서 저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교회 안에 있는, 전 진리가 다 교회 안에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경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 교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극히 일부예요.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죠? 경험주. 경험을 넘어서는, 이성을 통해서 경험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합리성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한계가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말하고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도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진리를 아는 만큼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편견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차별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것이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고 가난과 궁핍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힘써 알라라는 말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